미국이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절대 영역. 70년입니다.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금단의 문 앞에 당당히 선 나라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백악관 팩트시트 한 장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이어 핵연료 자립까지. 하지만 사람들이 놓친 것이 하나 더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조용히 숨어있던 단어. 전작권. 워싱턴이 술렁였고 런던이 탄식했으며 도쿄는 분노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그 문서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1958년 영국 이후 미국이 핵기술의 문을 연 적이 없던 70년. 그 문이 지금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새겨진 이름이 일본도 호주도 아닌 한국이었죠. 지금 이 순간 워싱턴, 런던, 도쿄, 베이징의 국방장관들이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 첫 문장. 미국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 저는 이 한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22년간 핵정책을 분석해온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마커스 웨스트이며 미국 출신 핵안보 전략가입니다. MIT에서 핵공학 박사를 마치고 국방부 핵정책실을 거쳐 지금은 R&D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핵기술에 접근하려 할 때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서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장은 명확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조달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더군요.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게 문을 연 겁니다. 70년입니다. 1958년 영국이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으며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받은 이후 단 한 나라도 이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독자 개발로 갔고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미국 체계밖이었죠. 그 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후 방국이라 불리는 나라. 수십 년간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왔지만 핵추진 기술만큼은 절대 허락받지 못했죠. 비핵 3원칙이라는 족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AUKUS가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놀랐죠. 드디어 미국이 핵잠 기술을 공유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전혀 달랐어요. 호주는 핵연료를 공급받을 뿐이었습니다. 원자로 설계도, 농축 기술도, 재처리 권한도 없었죠. 그저 미국이 만든 연료를 받아 쓰는 수준이었어요. 기술 이전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 두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핵연료 주권입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의 연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영역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왜 한국일까?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감정적 판단? 즉흥적 거래? 아니면 제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R&D의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이죠. 자네 팩트시트 봤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정말 백악관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30분 넘게 통화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핵잠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연다.
트럼프 한국의 핵잠 승인. 헤드라인은 온통 핵잠뿐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핵잠은 겉포장이었어요. 진짜 내용은 그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우라늄 농축. 한국은 매년 2,400톤의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세계 5위 원전 운영국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축된 연료를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농축 기술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철저히 통제되는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농축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전을 돌리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죠. 이걸 재처리하면 다시 연료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재처리 기술은 더 민감합니다. 핵무기로 전용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철저히 통제해왔어요. 일본조차 제한적으로만 허용받았고 그것도 민간용에 한정됐죠. 그런데 한국은 군사용 핵 추진과 연결된 재처리까지 승인받은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 조선 능력, 방산 수출 실적. 하나하나 따져보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에 원전을 수출했어요. 바라카 원전 사기 25조 원 규모였죠. 세계에서 비서방 국가로는 유일한 원전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IAEA의 3중 인증을 모두 통과한 나라였어요.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52%. 압도적 1위였죠. 핵잠은 결국 잠수함입니다. 선체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인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미 해군과 군수지원함 계약까지 맺었더군요.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신뢰한다는 증거였죠. 방산 수출 실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NATO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훈련기.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서방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이었거든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데이터를 본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원전 기술, 조선 능력, 금속 가공, 냉각 시스템. 부족한 건 단 하나, 미국의 승인뿐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더군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결정이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지, 중국은 뭐라고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끝일까? 문서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향후 핵연료 주기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핵연료 주기. 채굴부터 정년, 농축, 연료봉 제작, 사용,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이 전체 과정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동맹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죠. 대등한 관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거든요. 70년간 닫혀있던 금단의 문이 열렸고 그 문 앞에 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영국은 기술로 신뢰를 얻었지만 한국은 신뢰로 기술을 얻었어요. 트럼프는 위험한 실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를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팩트시트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펼쳐놓고 형광펜을 들었죠. 이번엔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요. 첫 문단은 건너뛰었어요. 핵잠 승인 내용은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두 번째 문단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광펜이 멈췄죠.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향후 핵연료 주기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한다. 평화적 농축, 재처리 절차 지지, 핵연료 주기 협력.
이 세 개의 단어 조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핵잠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어요. 제가 22년간 본 모든 핵협정 중에서 비핵보유국에게 이런 권한을 준 사례는 없었거든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일하는 존에게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받았어요. 마커스? 또 팩트시트 얘기야?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존, 자네 2번째 문단 제대로 읽어봤나?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물론이지. 그것 때문에 어젯밤 국무부가 난리였어. 법무팀이랑 안보팀이랑 새벽 4시까지 회의했다고. 일본 반응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존이 말했어요. 도쿄는 완전히 패닉이야. 우리 대사한테 항해 전화가 20통 넘게 왔대. 외무성 차관이 직접 전화해서 따졌다더군. 왜 사전 협의가 없었냐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럼 유럽은? 독일이랑 프랑스도 놀란 건 마찬가지야. 특히 프랑스가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 자기들도 못 받은 조항인데 한국이 받았다면서. 전화를 끊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50년간의 주요 핵협정 모음집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했어요. 정말 아무도 못 받은 조항인지 말입니다. 먼저 일본을 찾았습니다.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엄격했죠. 민간 원전용으로만 제한됐고 IAEA 전면 사찰을 받아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이 원천 차단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40년 가까이 이 조항을 확대하려 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영국 사례를 펼쳤습니다. 1958년 상호방위협정. 여기는 좀 달랐어요.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잠 기술을 받았죠. 하지만 농축과 재처리는 협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즉, 미국이 허락한 게 아니라 영국이 원래 가진 거였어요. 프랑스는 아예 미국과 핵협정이 없었습니다. 독자 개발 노선을 택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 체계 밖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조항을 받은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NPT 체제 내에서 비핵보유국의 핵연료 자립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70년 핵질서 역사상 처음으로 비핵보유국이 미국의 공식 지지 하에 핵연료 자립 권한을 얻은 겁니다. R&D 동료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 5분 뒤 전화가 왔어요. 뭔데 이렇게 급해? 그가 물었죠. 마이클, 자네 혹시 비핵보유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동시에 승인받은 사례 아는 거 있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론 없는데. 일본도 재처리만 제한적으로 받았잖아. 농축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맞아. 그런데 한국은 둘 다 받았어.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평화적 용도라는 전제하에. 마이클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그게 아니야, 마커스. 이게 핵잠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있으면 군사용 핵연료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단 뜻이잖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일본은 민간용으로만 제한됐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핵잠 건조 승인과 함께 나온 조항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한국은 핵연료를 자급할 수 있다는 건가? 마이클이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물론 NPT 체제 안에서 평화적 용도로만 써야 하지만 자립 기반은 갖춘 셈이지. 제가 답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아?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알아. 그래서 나도 지금 밤을 새고 있잖아.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경제적 의미를 계산해 봤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원전 운영국입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수입하죠. 하지만 이제 자체 조달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해외 의존도가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으니 핵 폐기물 문제도 완화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핵연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아닌 핵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중동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러시아 가스관에 목매지 않는 겁니다. 일본 전문가 친구 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켄지, 도쿄 분위기 어때? 그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난리야, 마커스. 정말 난리라고. 외무성은 물론이고 방위성까지 비상이 걸렸어. 우리가 수십 년간 요청해도 안 된 게 한국한테는 단번에 됐다는 거잖아. 자네는 왜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죠. 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우린 후쿠시마 이후로 신뢰를 잃었어. 미국 눈에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파트너가 아니야. 반면 한국은 계속 증명해왔잖아. 기술력으로, 안전성으로.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뢰. 결국 이 한 단어로 귀결되는 거였어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커피잔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은 서류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다시 팩트시트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향후 핵연료 주기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 문장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넘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미국의 핵질서 안에서 특별한 지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허락받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나라로요.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동맹의 역사가 아니다. 신뢰의 역사다. 트럼프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준비된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고 이제 그 대가를 받은 거였죠. 일본도 호주도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받지 못한 조항을 한국이 받았습니다. 70년 핵 독점 구조를 깨뜨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일본의 분노, 중국의 경계, 유럽의 놀라움. 하지만 그 모든 반응보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넘긴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한국을 세계 질서의 새로운 위치로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팩트시트를 분석하고 나니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자료집을 꺼냈어요. 미일동맹 70년사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죠.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제1동맹국이라 불렸어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기술력도 뛰어났죠. 게다가 핵 비확산 체제의 모범국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한국이었을까요? R&D 동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자네 생각은 어때?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마커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를 봐야 해. 데이터? 그래. 미국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아. 숫자를 보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 현황부터 찾았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죠. 2024년 기준 4기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10년간 주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IAEA 안전등급 어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APR 1400 모델이 3가지 인증을 모두 통과했다는 겁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 유럽 원전 사업자 요구사항, IAEA 안전기준까지요. 세계에서 비서방 국가로는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3중 인증 다 받은 거 알고 있었어? 물론이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중국도 못 받았어. 제임스가 답했어요.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조선 기술 통계가 나왔죠. 2024년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52%. 압도적인 1위였어요. 중국이 2위였고 일본은 3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 해군과의 계약이었어요. 한국이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와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더군요. 2025년에 체결된 건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군사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였죠. 핵잠은 결국 잠수함이에요. 선체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인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방산 수출 실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NATO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군사 표준에 한국이 부합한다는 인증이었거든요. 일본 전문가 다나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나카 씨, 일본 방산 수출 현황 좀 알려줄 수 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방산 수출 제한법이 있어요. 본격적인 수출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의 답변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었지만 수출 실적이 없었어요. 반면 한국은 실제로 NATO 국가들의 무기를 팔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 누가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쿠시마를 떠올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원전 산업은 사실상 멈췄어요. 세계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죠. IAEA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원전 안전 등급은 뒤로 떨어졌더군요. 원전 수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UAE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어요. 신뢰를 쌓아 올린 겁니다. 국무부 친구 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봐?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뢰야, 마커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에서 신뢰를 잃었어. 그것뿐일까? 아니, 더 있지. 한국은 실제로 증명했잖아. 바라카에서, 조선에서, 방산에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어요. 저는 RAND 내부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2024년에 작성된 아시아 안보 분석 자료였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핵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제조, 조선까지 통합된 유일한 파트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건 단순히 원전 기술이 아니었어요. 핵잠을 실제로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었죠. 한국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원전 핵심 모듈도 100% 국산화했더군요. 포스코, 두산, 한전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금속 가공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독자 설계가 가능했어요. CNN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선택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수학적이었다. 한국은 모든 변수를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수출 실적, 조선 점유율, 방산 수출액, 안전 등급.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특히 실제 성과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일본은 잠재력은 있었지만 실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해낸 나라였죠. 제임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자료 좀 보내줄게. 한국의 핵잠 관련 기술 준비도 평가서야. 파일을 받아 열었어요. 펜타곤에서 작성한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핵잠 건조에 필요한 12개 핵심 기술 중 10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건 단 2가지, 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설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로 그것마저 해결됐죠. 미국이 농축을 지지했고 기술 협력을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보였어요. 트럼프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나라를 선택한 거였어요. 한국은 기술로, 실적으로, 신뢰로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동맹이었지만 한국은 파트너였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명령을 따르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였어요.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자료만 뒤진 거였죠.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파격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데이터가 가리킨 곳은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팩트시트가 발표되고 세계가 뒤집혔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고 런던에서는 국방장관이 성명을 냈죠. 도쿄는 외무성 차관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시아 핵 균형이 붕괴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CNN이 긴급 토론회를 편성했더군요. 트럼프, 금단의 기술을 넘기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패널로 나온 전직 국무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결정입니다. 70년간 유지해온 핵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된 나라 아닙니까? 바라카에서, 조선에서.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어요.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핵기술 독점의 시대가 끝났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영국 국방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1958년 이후 우리만 가졌던 특권이 이제 한국에게도 갔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에요. 일본 NHK는 연일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에 밀린 일본, 무엇이 문제였나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도쿄대학 교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40년간 요청해도 안 됐던 게 한국은 단번에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나운서가 물었죠. 후쿠시마 이후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교수의 답변이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러시아 RT에서는 푸틴의 안보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막이 떴죠. 미국의 무책임한 결정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 중국 관영 CCTV도 비슷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논평을 내보냈어요. 세계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새로운 문서가 공개됐어요. 미 의회 국방위원회가 승인한 전략자산 재배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 계획. 저는 파일을 다운받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은 앞으로 한국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F-35어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 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였죠.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엔드 오브 스카이 방어체계.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최첨단 요격 시스템이었어요. 사거리 160km급 요격체였죠. 이게 한국 기지에 시험 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봤어?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보는 중이야. 미친 거 아냐? 엔드 오브 스카이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 당연하지. 이건 한국을 최전선 방어기지로 만든다는 거잖아. 제임스의 말이 맞았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도 한국 기지에 순환 배치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상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훈련한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금지법 통과. 저는 2번 읽었어요. 감축이 아니라 감축금지였습니다. 미 의회가 2025년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및 증강법을 통과시킨 거였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전략적 필요에 따라 증강할 수 있다. 한국 내 미군 기지 현대화에 연간 120억 달러를 투입한다. 첨단 무기체계 및 AI 기반 방공 전력을 한국에 우선 배치한다. 철수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법이었어요. 국방 예산 중 18%를 한국 관련 항목으로 증액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이거 진짜야? 주한미군 감축금지법? 응, 진짜야.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 그가 답했어요. 감축을 금지한다고? 그럼 병력을 유지한다는 거야? 유지는 기본이고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어. 법에 명시돼 있어. 왜 갑자기 이런 법을? 마커스, 생각해봐. 미국이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고 전자권까지 지지했잖아. 그럼 미군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냐? 그래서 의회가 못 박은 거야. 우리는 안 간다고. 존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자주국방은 미국의 국력 확장과 직결된다. 이 말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도 강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자하는 거였죠.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울 전력으로 본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로요. 국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서 분석 기사를 냈어요. 미국이 넘긴 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미군은 한국에 남는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방패가 아니다.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은 떠나지 않는다. 글로벌 타임스는 경계심을 드러냈죠. 워싱턴의 새로운 요새는 서울이다. 미군 증강까지 예고됐다. 다나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씨, 도쿄는 완전히 패닉이에요.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늘린다는 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지도를 보면 명확했어요. 일본 주둔 미군은 현상 유지인 반면 한국은 증강 계획이 나와 있었죠. 제임스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이거 봐. 펜타곤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 뭔데? 한미동맹 역할 제정의 보고서야. 여기 보면 한국을 기지가 아니라 축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 축? 그래, 회전축 말이야.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 그래서 미군을 절대 빼지 않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아시아 전략 전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우방으로 남았지만 한국은 중심이 됐죠. 호주는 남방 파트너였지만 한국은 전선이자 축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서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세계가 불안해할수록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배신이라 외쳤지만 미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미국의 국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남는다. 중국이 위협이라 불렀지만 미국은 병력을 유지하고 무기를 더 보냈죠. 러시아가 경고했지만 미국은 감축금지법으로 못을 박았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라 투자다. 보호에서 협력으로, 명령에서 파트너십으로, 그리고 주둔에서 공동 전선으로. 미국은 한국을 믿었고 한국은 그 신뢰에 답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아시아의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핵잠과 전략 자산으로 떠들썩하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팩트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로 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문단 핵잠 승인. 두 번째 문단 농축과 재처리 지지. 세 번째 문단 전략자산 재배치 협력. 여기까지는 이미 분석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문단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죠. 미국은 대한민국의 점진적인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광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 통제권. 이 단어가 공식 문서에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작전 통제권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중에 한국군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갔죠. 실질적으로는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이후 72년 동안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쥐고 있었어요. 물론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시, 즉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은 미군의 명령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뀐다는 겁니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팩트시트 네 번째 문단 보고 있어? 응. 네 번째? 잠깐만. 그가 파일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작전 통제권? 맞아. 미국이 한국의 완전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어. 이건 진짜 폭탄인데. 핵잠보다 더 큰 거 아냐?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핵잠은 무기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은 주권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검색했어요.
한미 군사관계 역사를 정리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냉전 시기 내내 이 구조는 유지됐죠.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공백을 우려했고 진보 진영은 자주국방을 주장했죠. 그런데 전시 작전 통제권은 계속 협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역대 정부마다 환수 시기를 논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신중했고 한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요. RAND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근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5년 작성된 문건이었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자율적 작전 통제가 완전히 가능하다. 이건 미 국방부의 공식 평가였어요. 한국군이 이제 스스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는 인정이었죠. 구체적인 근거도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8%로 세계 9위였어요. 2026년에는 3.5%까지 늘릴 계획이었죠. 첨단 지휘 통제 체계 C4I를 완비했고 SLBM도 개발했습니다. F-35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AESA 레이더도 갖췄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L3 장거리 요격 미사일까지 모든 게 국산화됐거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 전작권 조항 봤어? 봤지. 국무부가 지금 난리야.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일본이랑 조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본 반응은? 도쿄가 완전히 멘붕이야. 이건 한국이 미군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마커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군 수준이 이미 거기까지 왔다고. NATO 평균보다 높아.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디펜스 뉴스 기사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넘긴 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이코노미스트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이 서울을 공동지휘관으로 인정했다. 일본 NHK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명령이 아닌 결정을 내린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였죠. 다시 팩트시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점진적인 완전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었죠.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한국군이 모든 작전을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제임스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CIA 보고서였어요. 한국군의 C4I 체계 완성도는 일본과 호주보다 28% 높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였어요. 한국군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준비됐다는 증거였죠. 한미연합지휘 체계 분석 자료도 함께 왔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주도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군의 역할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연합작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군이 참여하고 있었죠. 실제 훈련에서도 한국군 장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미군은 이미 한국군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조정이 아니다. 주권의 복원이다. 72년 전 빌려줬던 지휘권을 돌려받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국가가 되는 거였죠. 다나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씨, 일본 방위성이 긴급회의를 열었대요. 한국의 작전권 환수가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꿀 거라면서요. 그의 우려가 이해됐어요. 일본은 여전히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자주국방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팩트시트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핵잠 승인, 농축과 재처리 지지, 전략자산 재배치. 그리고 마지막 퍼즐, 작전 통제권 전환 지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그림이었죠. 더 이상 지휘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휘하는 나라로요. 제임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펜타곤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뭔데? 이번 작전권 조항은 트럼프 혼자 결정한 게 아니래. 합참의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모두 동의했대. 그럼 초당적 합의였다는 거야? 그렇지.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가 없었다더라. 이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트럼프의 독단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결정이었다는 뜻이었죠.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핵잠을 봤지만 저는 그 밑줄을 봤습니다. 완전 작전 통제권 전환 지지. 이건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었어요. 주권의 복원이었고 신뢰의 증명이었으며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72년 동안 빌려 쓴 지휘권을 드디어 되돌려받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이제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팩트시트 발표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CNN 생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작권 조항이 어젯밤 공개되면서 워싱턴은 물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 상원 청문회 장면이었죠. 공화당 중진 의원이 국방장관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장관, 이건 자살골입니다. 72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의원님, 한국군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평가로는 NATO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점진적 전환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겁니다. 청문회는 격렬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에서는 영국 국방 전문가가 나와 있었어요. 솔직히 충격입니다. 한미 군사체계가 붕괴될 수 있어요. 앵커가 물었죠. 그럼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군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일본 NHK는 특집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도쿄대학 안보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완전한 군사적 자율성을 갖게 되면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CCTV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베이징 외교학원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작전권까지 넘겨받으면 완전한 군사 주권국이 되는 거죠.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무책임한 결정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RT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 세계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존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커스, 지금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모였어. 무슨 시위? 반대 집회야. 트럼프가 선을 넘었다면서. 규모는? 크진 않아. 200명 정도? 근데 언론이 다 모여 있어.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던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오히려 지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옹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된 파트너다. 이번 결정은 현실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우라늄과 전자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핵을 다루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이미 신뢰로 증명한 나라입니다. 바라카에서, 조선에서, 방산에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예요. 한국은 책임질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저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꿀 것 같았거든요.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답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기술로, 능력으로, 그리고 책임감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봤어? 한국 대통령 발언? 응, 지금 보는 중이야. 저 발언 대단하지 않아? 신뢰의 문제라니. 그의 말이 맞았어요.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풀어낸 겁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야 한다 82% 찬성. 압도적인 지지율이었습니다. 반대는 1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름이었죠. 국방 전문가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군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결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도 분석했죠. C4I 체계, SLBM, K2 전차, L3. 우리는 이미 독자 작전이 가능합니다. CIA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한국군의 C4I 체계 완성도는 일본과 호주보다 28% 높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잠잠해졌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군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디펜스 뉴스가 심층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다. 기술로, 훈련으로,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지휘하는 동맹이다. BBC도 논조를 바꿨어요. 트럼프는 선을 넘었지만 한국은 그 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계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나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씨, 도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뭘 인정한다는 거야? 한국이 정말 준비됐다는 거요. 우리보다 앞서갔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세계가 흔들릴 때 단 한 나라만이 침착했습니다. 한국이었죠. 미국이 트럼프의 결정을 후회할 때 한국은 그 결정을 증명했어요. 신뢰의 문제라는 한 문장으로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역사에서 처음 한국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날. 그리고 그 말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불안을 신뢰로, 명령체계를 파트너십으로요. 한국은 더 이상 지휘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여전히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이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저는 그날 아침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핵정책만 봤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제대로 본 적이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국력과 현재의 결과는 그 나라의 과거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는 법이죠. 검색창에 대한민국 산업화를 쳤어요. 1953년 휴전 직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잿더미였어요. 폐허에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죠.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GDP 세계 10위권,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한국 산업화 역사 좀 봤어? 응, 기적이라고 부르더라. 한강의 기적. 근데 말이야, 그게 우연이었을까? 무슨 뜻이야? 한국이 지금 핵잠이랑 전자권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70년간 증명해온 결과 아닐까?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한국은 계속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 발전사를 찾아봤습니다. 1953년 한국군은 미군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어요. 무기도 훈련도 작전도 모두 미군이 맡았죠. 그런데 197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방산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K1 전차 개발이 1980년대에 시작됐고 K9 자주포가 1990년대에 나왔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지스함, KF-16 전투기까지 생산했죠. 그리고 2021년 SL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였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다음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결과였어요. R&D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국방비 추이를 찾았습니다. 2025년 기준 세계 9위였어요. GDP 대비 2.8%. 2026년에는 3.5%까지 올릴 계획이었죠. 이게 얼마나 큰 투자인지 아십니까?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방산 수출 통계도 놀라웠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4위. 폴란드에만 140억 달러어치 무기를 수출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 방공망까지.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까지 고객이었죠. NATO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서방 군사 표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이었어요. 존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마커스 이거 봐. KF-21 보람의 관련 자료야.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 65%였어요. 나머지는 미국과 유럽 부품이었지만 핵심 설계는 한국이 한 겁니다. 2025년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었죠. 제임스, KF-21 개발 성공률 알아? 들었어. 거의 95% 이상이래. 독자 개발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지? 당연하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정도였죠.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기술적 증명은 군사만이 아니었어요. 원전 기술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 2024년 기준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주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IAEA 안전등급 어를 받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100%였어요. 포스코가 만든 원자로 내장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한 고순도 니켈 합금. 한전기술이 설계한 냉각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독자적이었죠. 다나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나카 씨, 일본도 원전 부품 국산화했어? 답장이 왔어요. 일부는 했지만 후쿠시마 이후로 산업 자체가 위축됐어요. 한국처럼 100%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후쿠시마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들었죠. 역사적 연속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잿더미에서 철을 녹였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어요. 198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었고 1990년대 IT 강국이 됐죠. 2000년대는 조선과 원전, 2010년대는 방산과 우주였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CNN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다. 70년간 모든 예측을 깨뜨렸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1950년대 누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거라 예상했을까요? 1980년대 누가 반도체 1위 국가가 될 거라 믿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디펜스 뉴스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1970년대 울산 공장에서 시작된 방산산업은 이제 세계 4위 수출국이 됐다. 포항제철에서 녹인 철이 이제 핵잠 선체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은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세계가 한국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70년의 역사가 바로 그 답이었어요. 제임스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펜타곤 평가서 하나 더 찾았어. 뭔데? 한국군 전력 평가서야. 2025년 버전. 결론이 뭐래? 한국군은 세계 6위 수준이래. 그리고 기술력은 3위 안에 든다고. 진짜? 응. 미국, 중국 다음이래. 러시아보다 위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증명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데이터로, 실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철에서 핵으로, 기술에서 신뢰로 한국 발전사의 연속성.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남의 그늘에서 버틴 적이 없다. 미군이 있었지만 스스로 군대를 만들었다. 기술을 받았지만 더 나은 기술로 만들었다. 이제 그 나라가 핵잠을 만든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BBC도 논조를 바꿨어요. 한국의 증명 70년간 쌓아온 신뢰의 역사. NHK는 더 솔직했습니다. 일본이 놓친 것을 한국은 잡았다. 일관성과 지속성. 글로벌 타임스조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였다. 세계가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걸요. 70년간 준비하고 증명하고 쌓아 올린 결과라는 걸요. 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솔직히 말해봐. 미국은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봤어? 마커스, 사실 오래됐어. 2010년대부터 이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지. 왜?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했을 때부터야. 그때 우리는 생각했어. 한국은 다르다고. 다르다? 응.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묻는다. 한국은 자주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감당해왔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총을 들었고 철을 녹였고 원전을 세웠다. 세계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증명으로 대답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논리가 아니라 결과로 존재한다. 우리의 자주는 선언이 아니라 70년의 누적된 증명이다. 한국은 이미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지금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팩트시트 발표 후 폭풍 가운데 저는 워싱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쌓인 건 지난 며칠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각국 언론 기사, 싱크탱크 보고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 기록.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에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언론 논조 변화 추적 자료였어요. 팩트시트 발표 당일. CNN 헤드라인이 이랬죠. 트럼프, 금단의 기술 넘기다 위험한 도박인가? 뉴욕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핵잠 승인, 동맹국들 사전 협의 없어. BBC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70년 핵 독점 구조 붕괴 세계 질서 흔들린다. 모두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된 파트너 이번 결정은 현실 인정. 파이낸셜 타임스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재평가 바라카에서 조선까지. 곧이어 이코노미스트가 심층 분석을 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섰나 기술과 신뢰의 70년. 블룸버그는 경제 측면을 조명했죠. 한국 국채 신용등급 상향 전망 해결료 자립이 핵심. 그리고 가장 최근 디펜스 뉴스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NATO 평균 28% 상회. BBC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선을 넘었지만 한국은 그 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존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마커스, 여기 있었네. 그가 앉으며 말했어요. 국무부 분위기 어때? 제가 물었죠. 처음엔 난리였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어. 데이터가 나오니까 반대하기 힘들더라고. 무슨 데이터? 한국 방산 수출 실적. 2주 사이에 계약이 3건 더 늘었대.
노르웨이, 캐나다, 싱가포르. 전부 서방권이네. 그렇지. 그리고 NATO 사무총장이 한국군 합동훈련 제안했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R&D 최종 보고서 나왔어. 매일 확인해봐.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2025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약본을 읽어 내려갔죠.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독자 생존 능력을 갖췄다. 미국과의 동맹은 의존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 향후 10년 한국은 아시아 안보 질서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존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트럼프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싶었지. 지금은 확신해.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커스, 일본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처음엔 다들 화냈잖아. 근데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야. 한국이 정말 준비됐다고. 일본 정부는 방위성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 검토 중이래. 대항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쪽으로 가닥 잡은 거지. 켄지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죠. 다나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씨, NHK에서 특집 다큐 또 만들었어요. 이번엔 논조가 달라요. 뭐래? 한국에게 배우자는 내용이에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CSIS 보고서도 나왔어요.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도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2개 핵심 분야 중 10개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었더군요. 특히 조선, 방산, 원전 기술은 3위권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분석을 냈죠. 미국의 한국 전략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명령을 기다리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파트너가 됐다. 실제 데이터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11월 한 달간 수주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54%로 올라갔죠.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총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었어요. 세계 4위에서 3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았죠. 원전 수주도 활발했습니다. 체코, 네덜란드에서 한국 원전 도입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모두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 사이에 나온 변화들이었습니다. 존이 말했어요. 마커스, 이거 알아?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초청 논의가 시작됐대. 확정된 건 아니지? 아니, 논의 단계야. 근데 프랑스랑 독일이 찬성한다더라. 영국은? 영국도 반대 안 한대. 오히려 한국이 들어오면 아시아 발언권이 강화된다면서 긍정적이래. 제임스가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EU 국방장관 회의 결과였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더군요. NATO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죠. 모든 게 논의 단계였지만 방향은 명확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팩트시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70년 금기가 깨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철을 녹였고 배를 만들었고 원전을 세웠어요.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투기를 날렸고 미사일을 쏘았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증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넘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70년간 쌓아온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존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제 보고서 쓸 거야? 응. 분석을 정리해서 사실을 보고해야지. 제목은 뭘로 할 건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신뢰의 70년. 존이 웃었습니다.
좋은데? 그게 핵심이지. 그가 나가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언론이 논조를 바꿨고 싱크탱크가 평가를 수정했으며 각국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고 있었죠.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2025년 11월 세계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7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그 문 앞에 한국이 서 있었다. 세계는 놀랐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기술로, 신뢰로, 그리고 70년의 증명으로. 이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다. 질서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 장의 문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트럼프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증명된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고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정했고 결론도 명확했죠.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958년 영국 이후 미국이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금단의 문. 일본도 호주도 그 어떤 나라도 넘지 못했던 벽을 대한민국이 넘었습니다. 핵잠 승인, 우라늄 농축 지지, 전자권 전환 지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철을 녹이고 배를 만들고 원전을 세우고 세계에 증명하며 걸어온 70년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넘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죠. 세계 최강국이 인정한 나라,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